금리를 인하를 해서 네. 즉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뭐 환율 쪽의 움직임이라든지 금융 변수 측면에서는 바로 이제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경기를 부양을 시키려면은 조금 쿠션이 들어갑니다. 가게들이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서 네. 뭐 소비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이게 네. 뭐 금리 인하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보통 한 번 인하해보고 상황을 보고 뭐 다음에 인하를 하는 또는 동결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내렸다라는 거는 금융 안정보단 이제 경기 쪽으로 조금씩 더 이제 스탠스를 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이분은 귤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LS증권의 우혜영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귤, 황금향, 사과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사과 좋아합니다. 사과예요? 네. 와, 그래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너무 귀하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먹는 건 금이고 밤에 먹는 건 뭐 똥이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언제 먹어도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우혜영 위원님과 함께 일단은 금리 얘기를 뭐 해야죠. 네. 어제 한국은행 금리 아니 먼저 그러면 네. 결정 나오기 전에 좀 동결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했다고 했겠지. 인하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네, 동결 말씀드리고 다녔습니다. 왜? 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했던 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나 10월 금통위까지만 해도 네.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한국은행 내부에서도요 금융안정이나 뭐 가계부채 이쪽에 조금 더 중요성이랄까요? 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던 바가 있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좀 뭔가 이렇게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뭔가 슬슬 좀 내부적인 내용에서 좀 뭔가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한두 번의 멘트를 가지고 과연 이번에 동결을 이제 안 하고 인하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약간 느낌 되게 깜짝 인하라고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좀 예상을 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하느님 맨날 이렇게 3개월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 네. 원래는 좀 이제 인하 가능성보다는 동결 쪽에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금통위원들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하를 해도 뭐 1분기 초 뭐 1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또는 뭐 연속적으로 인하를 했던 게 뭐 글로벌 금융이 이게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좀 뭐랄까 예기치 못한 좀 인하였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명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은행 그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자주. 네. 그럼 이제 현재 경기가 눈으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보일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명동 그 동네도 지금 아주 그냥 폭탄 맞았습니다. 제가 명동 놀러 갔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은 되게 많긴 하던데 그 상점들도 언제 갔어? 네, 저 자주 가거든요. 명동.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요? 왜 자꾸 가고 그래요? 왜요? 가면 안 돼요? 그만 좀 놀아요 이제는. 열심히 일도 하고 놀고 해야죠. 알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네네. 뭐랄까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빈 상점들이 많이 다 찾고 네. 길거리에도 원래 이렇게 매대를 내놓고 파는 사람들이 원래 없었었잖아요. 코로나 때는. 네. 근데 이제는 다 정상화가 됐고 그래? 이제 뭐 국내 수요는 아닐 수는 있더라도 이제 외국인들은 꾸준히 뭐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이 다 해가지고 많이 와 있어가지고 그래? 되게 좀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치만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왜 금리를 인하를 했을까라고 하면 이제 뭐 건설 경기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국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체감 경기나 뭐 소비 이쪽은 좋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원래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죠. 하루하루 다 기억합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뭐 입고 있는지 기억해요. 네, 8월 달에 좀 조기 인하를 해야 좀 내수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들 우려했던 것들이 금리를 먼저 내리게 되면 연준보다 환율이 좀 튈 수 있지 않을까. 뭐 왜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냐라고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결국 돌아보면은 제가 그때 8월에 내리고 11월에 내려서
두 번 정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뭐 사실 뭐 실기론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연내 두 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들어 놓은 금리 레벨은 뭐 그때나 지금 전망하나 똑같이 같다.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건 실기론 아니다. 그때 네. 만약 금리 내렸다면은 가계부채 다시 올라갔을 거고 부동산 시장 다시 좀 올라갔을 거다라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금리를 이번에 내리는 게 조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측면이었다면은 금리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먼저 내려줬다라면 조금 경기 쪽에서는 좀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약간 좀 실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하시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네, 당연히 그 얘기 한국은행 아니야? 올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8월 11월 내렸어야 됐나? 네. 근데 10월 11월 내려서 내가 했지 않느냐. 그때 내렸으면 경기가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건 실기란 얘기잖아.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게 말씀은 좀 어렵고 그래요? 그냥 단지 그냥 그때 생각했던 것들은 하느니 좀 경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편다면 네. 이제 그때도 인하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제부터는 금융안정보다 경기 쪽으로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네. 정책을 펴겠다라는 스탠스를 좀 시장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 정도로 어제 좀 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제가 미국의 금리의 그 조정 상황을 보면 미국은 차근차근 뭐 25를 하든 코로나 때 뭐 갑자기 뭐 빅스텝 이런 거 빼면 네. 그러면 뭐 차근차근 한 달씩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연속 2회 연속으로 25bp씩 내렸다는 게 어떤 의미길래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서 네. 즉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뭐 환율 쪽의 움직임이라든지 금융 변수 측면에서는 바로 이제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경기를 부양을 시키려면은 조금 쿠션이 들어갑니다. 금리가 네. 떨어져야 가게들이 대출을 많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서 네. 뭐 소비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제 차입 비용이 낮아졌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이게 네. 뭐 금리 인하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보통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한 번 인하해보고 상황을 보고 뭐 다음에 인하를 하는 또는 동결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내렸다라는 거는 보통 뭐 침체를 예상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 IT 버블 같이 뭔가 외부 변수 같은 충격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또는 국내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대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하를 했던 게 침체를 전망하는 것도 아닌데 또는 뭐 경기가 내수 회복한다고 하는데 왜 네. 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리는 거냐라는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뭐 내수가 계속 회복할 거란 전망을 내곤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네네. 여전히. 그치만 이제 뭐 수출 쪽에 생각보다 증가세가 좀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서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거나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하면서 인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을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았지만 네. 결국엔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왜 연속적으로 인하를 했을까? 경기 부양 때문에 인하를 했다? 그러면 생각보다 하느니 과연 경기를 좋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금융안정보단 이제 경기 쪽으로 조금씩 더 이제 스탠스를 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다. 옛날에 비춰보면 하느니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건 진짜 뭐 되게 커다란 상황까지도 거의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커다란 상황까지 네. 왔을 때나 했던 행동이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했던 것도 근데 확대 해석하지 말라 그랬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이창용 총재의 어떤 그 전략으로 봅니다.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뭐 8월 10일을 하는 게 이창용 총재도 맞다고 생각했겠죠. 위원님과 같이. 그러나 10월, 11월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버텨서 연속으로 두 번 낮추게 되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 지금은 이제 한국은행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그냥 8월, 11월 했으면 의지가 보이기보다는 그냥 때에 맞는 시의적절한 금리 인하였죠. 네. 그러나 10월, 11월로 이렇게 미뤄서 두 달 연속한다는 거는 강력한 의지를 싣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런 분석까지는 좀 쉽지 않으셨을까요? 또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넘어갔어. 네. 됐어.
네, 그럼 뭐 그쵸. 뭐 당연히 연속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의지가 또 당연히 강하게 있어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죠.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나 했을 텐데 네. 모르죠. 한국은행이 어떤 우중하에 정책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론은 연속적으로 내렸다라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스탠스는 금융 안정도 정부의 뭐 정책 규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덕분에 이제 많이 좀 이제 대출 증가를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 네. 내부에서 여전히. 그래서 환율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 안정 많이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물가 부분도 많이 안정이 됐다 보니까 이제 경기 쪽을 조금 보면서 정책 결정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환율 있는 어떻게 거죠. 환율? 환율 아, 어디까지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지금 1,400원보다 조금 낮게 있는 것 같긴 한데 1,300 후반대 90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다행스럽게 어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환율 약세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다행스럽게도요. 그래서 뭐랄까요, 시장도 이거를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강한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서 뭐 내수나 뭐 투자, 소비 이런 것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를 뭐 내년도 뭐 하반기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뭐 원화에 대해서도 펀더멘털이 오히려 강화되는 움직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을 건지 아니면은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계속 확대가 돼버리는 상황이 더 리스키한 건지는 조금 해석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어제 아니면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한국은행의 의지가 있다 내지는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좀 돌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우세하다면은 환율이 조금 버티는 그림은 나타나긴 하겠죠. 환율이 좀 버틴다는 거는 1,400원 가더라도 1,400원대 초반 정도 한 10원 정도, 20원 요 정도? 네, 막 1,400원 막 후반대까지는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연준이 과연 금리를 진짜 안 내릴지 말지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조금 도비시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좀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속도 조정을 한다라고 해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제 의뢰했던 것처럼 내린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조금씩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약세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다만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는 1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나오는 내년 초 이때가 조금 제일 변동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 초 1분기, 2분기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지긴 어렵겠습니다만은 통화 정책은 결국에 이제 달러 쪽으로는 하방 압력 줄 수 있는 정책 결정이다 보니까 이제 네. 원달러 환율도 이제 더 치고 가기보다는 이제 레벨에서 조금 고점 잡고 점진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좀 빠지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이제 뭐 너무 디테일하게 안 보더라도 10년, 그다음 우리나라 뭐 3년, 2년 요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3년이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료 하나 준비하셨어요? 네. 네. 아, 자료 준비 안 하시는데 보통. 아, 네, 네, 처음 한번 해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네. 금리가 이제 9월 이때 말이 9월 FOMC였거든요. 아, 네네. 근데 9월 FOMC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텝으로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이제 시장 금리는 미국제 금리 중심으로 막 엄청 급등을 했죠. 네. 소위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급등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국내 금리는 따라가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내 경기가 사실상 좋지 않았고 네.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연준이나 미국보다는 조금 부진했고 실제 지표도 안 좋았고요. 물가도 1% 초반대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또 인하를 하겠지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만연했었기 때문에 금리가 같이 안 올랐던 거고요. 어제 이제 금리를 인하 결정을 하고 나서 금리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어제자 보시면은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 여기 이제 글씨 안 보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4개 총 선이 있고요. 그 그래프 실선이 네. 있고 4개 중에 맨 밑에 있는 게 3년 금리 우리나라 국고 3년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10년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연한 뭐 회색 정도 되는 게 그게 이제 미국 2년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게 미국 10년. 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레벨 자체는
굉장히 이제 제일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이제 12월 FOMC가 12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12월 19일 새벽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미국채 금리도 더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조금씩 이제 레벨을 낮추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도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점도표도 찍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에 이제 2번 정도 인하. 50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뭐 75 내지는 기존처럼 100bp 정도를 만약에 찍어준다라고 하면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급등했던 일부 금리 급등분은 좀 되돌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초나 뭐 내년도 1, 2분기 지나면은 결국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는 점점 좀 더 안정화되는 움직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물이랑 단기물이랑 좀 같이 이제 스프레드가 거의 붙어 나가면서 금리가 좀 빠질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중립금리 위로 금리를 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연착륙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노랜딩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물가도 트럼프가 되고 나서 조금 더 뭐 물가 상방함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는 좀 많이 빠지는데 장기는 버티는 그림.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좀 빠지는 그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가는 지금 저 한국은행은 어느 정도 우려 내지는 걱정 혹은 전망하고 있습니까? 물가는 거의 걱정 안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수준은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 어제 전망치를 보시면은 또 화면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게 경제 전망치고 밑에가 물가 전망치거든요. 이게 제일 왼쪽이 2024년, 25년, 26년입니다. 올해 전망치 헤드라인 2.3이고 내년도는 1.9, 내후년 1.9. 근원도 올해 2.2, 내년 1.9, 내후년 1.9. 그러니까 타겟이 2%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어제 전망을 이제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당연히 뭐 내년 내후년 유가 부분은 사실 전망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히려 뭐 수요 측 물가 압력 정도는 우리가 반영을 해서 물가 전망치를 내는데 사실상 수요 측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요 측 물가 압력은 강하지가 않은 상황이라 물가 전망치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는 그림들 내지는 2%보다 낮은 수준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물가도 이제 뭐 사실 뭐 물가나 뭐 경기나 금융안정 세 가지를 원래 한국은행에서 보고 정책 결정을 하는데 어제 계속해서 말을 했던 부분들은 물가는 거의 1.3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뭐 반등을 하더라도 거의 뭐 목표 수준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더 이상 한국은행의 우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장률이 저렇게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데 물가가 높을 수는 없죠. 높아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장률과 물가는 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뭔가의 엇박자가 발생을 해서 성장은 떨어진데 물가 오르는데 이건 진짜 큰일인 거고.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서.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뭐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LS증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세요? 국내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는 사실은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사실은 뭐 수출 그리고 그러니까 순수출, 내수 이렇게 두 가지를 성장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보통 원래는 거의 뭐 5, 60년대, 뭐 3, 40년대는 수출보는 당연히 이제 내수 쪽, 소비, 투자, 건설 투자 이쪽이 조금 더 성장 기여도가 절반이 넘어갔어요. 근데 90년, 2000년 들어서고 나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되고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출 부분, 수출 부분의 기여도가 굉장히 확대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쪽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부진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수출이 버텨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부진할 것 같다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금리 내린 거잖아요. 그만큼 성장 측면에서 수출이나 이제 내수나 이걸 봤을 때 내수가 아주 회복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수출까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성장이 나올 지금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2, 3년 정도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내수가 회복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은 이제 당연히 통화 정책은 시차가 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인하하는 거는 내년도
연말부터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는 바뀌겠지만 네. 지표 측면에서는 그래서 내년도 한 연말쯤부터 조금 경기가 조금 강하게 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하고 있고요. 내후년은 사실 정말 불확실한 큰 전망치긴 합니다. 뭐 생각보다 예수가 빠르게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수출이 또 나쁘지 않았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미국 쪽에서도 좀 관세부가 이런 것도 좀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는 이 전망치도 좀 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안 좋게만은 보시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잠재 성장이 2%인데 내년과 내후년 전망치가 그것보다 좀 낮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 네. 좋게 좀 볼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기대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관세 부과가 생각보다 약하게 가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도 내수 중심으로 빠르게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장률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LS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내년 한 상반기 3분기까지 좀 어렵고 내년 한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괜찮게 보고는 계신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괜찮아져야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져야지 물론. 네, 왜냐면은 진짜 이게 뭐랄까요?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사이클에서 네. 이제 금리를 인상을 멈추고 인하를 하기 시작했을 때의 경기 상황은 한국은 경기가 쫙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고점을 찍고 서서히 빠지는 와중에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지는 조금씩 회복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상황은 미국이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리고 보험성 인하라고 어제 뭔가 기자님이 질문하긴 했지만 네. 사실은 보험성 인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조금 선제 대응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표들이 안 좋게 이미 나왔었던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맞춰서 인하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라서 그랬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진짜 한 1년, 2년 정도 후에 나타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이제 빨라도 내년 연말 지나야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면 혹시 큰 충격 그래서 굉장히 침체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좀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침체요? 뭐 건설 경기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PF 같은 것도 지금 사실 쌓이는 게 굉장히 많고 네. 금융기관들도 뭐 5대 금융 지주들은 괜찮지만 또 중소형들은 굉장히 또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건설 쪽에서 터지고 네. 그게 금융 쪽으로 혹시 전이되거나 뭐 이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일이 생길 확률에 대해서는 높지 않게 보세요? 너무 비관론자 같이 저는 봐야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침체라는 게 사실 성장률이 2분기 연속 QOQ로 마이너스를 찍어야 기술적인 침체다라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2분기는 마이너스였지만 3분기는 가까스로 플러스 기록을 했고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QOQ로 계속 0.5% 정도, 0.4, 0.5 정도씩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일단 내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침체를 강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도 경기가 이제 계속 망가지는 상황에서 금리 내렸던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씩 회복이 돼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모르죠. 글로벌 금융위기나 내지는 IT 버블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 쪽에 뭔가 터지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좀 특정 회사체, 특정 좀 기업의 자금 여건이 안 좋다라는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은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금리 인하 효과들이 시차를 두고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더 빨리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영향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다만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위기 같은 것들도 많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은 글쎄요. 가격만 보면은 침체나 내지는 망가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건설 경기, 착공을 한다든지 실제로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단행이 돼서 좀 부담들이 줄어들어야 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건설 경기는 아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자면은 1년 반, 2년 정도 더 이제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건설 경기에 도는 거예요. 네네. 건설 주나 내지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건설 경기나 착공을 많이 하고 수주 많이 드는 거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저는 그 일단 반도체는 저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고 네.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친구가 이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선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이제 1월에 들어가면 1월 말부터 이제 관세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 역시도 뭐 좀 역시 뭐 트럼프랑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모든 우리의 수출품들이 좀 어려워진다. 그럼 이제 당연히 뭐 QOQ로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성장률이 높아지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이제 여기다가 또 PF 한두 개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 불안한 마음이 결국 또 경기에 많이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 2, 3분기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저는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좀 과한 걱정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뭔가 경기를 위험 상황에 빠뜨릴 만한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아직 그런 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뭐 위험 리스크들은 있죠. 말씀 주신 부분들 아직 부동산 PF가 완전 해결되지 않았고 말씀 주셨던 뭐 내수나 내지는 수출 이런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경로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림이 아니라 더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을 뭔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제시를 해드리기에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들은 뭐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내지는 경기가 조금씩 이제 더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면서 일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완전 무게를 두면서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채권 투자하시는 개인들도 많잖아요. 네.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네. 채권 하시는 분들, ETF를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채권 투자하시는 거는 지금은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보세요? 나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벨 부담은 있습니다. 연저점 돌파를 했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라고 해도 이번처럼 연속적으로 계속 내리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금리 레벨이 조금 목에 찬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 조금 애매한데 미국은 오히려 되게 부담이 많이 없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점 4.5 정도를 상단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지금 레벨이면은 한 무릎 정도 사는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뭐 장기채나 이쪽은 조금 이제 점점 오히려 좀 포지션 밀리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시차를 두고 사실 전 사실 조금 고민인 게 네. 한국채 왜요? 말씀하세요. 나는 무릎에 샀는데 무릎 꿇는 경우가 되게 많아갖고.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와, 나는 정말 저는 고민인 게 무릎 다 나갔어. 한국 국채를 사려고 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한국 국채가 금리가 많이 내려온 거니까 가격 네.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 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서. 네. 야, 그러면 안 올라간 게 뭘까 해서 미국채를 사려고 딱 했어요. 야, 좋아. 미국채는 많이 안 올랐어. 이제 사도 되겠다. 뭐 앞으로 뭐 3%까지 떨어지면은 나 먹을 거 많겠지. 야, 원화가 왜 맞아요.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요. 이 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원화로 지금 미국채를 사는 게 맞아? 채권으로 먹은 거 외환으로 맞아요. 다 버리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윳돈 좀 있나 보네 그래도. 오. 나한테 맨날 돈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진짜. 그 네. 한국채를 하든 미국채를 하든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란 말이에요. 정확하세요. 왜냐면은 저도 네.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아무리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도 환으로 다 까먹을 수가 있는 지금 네.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뭐 1,400원 뭐 후반대까지 안 갈 것 같다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환율은 또 이제 정말 미지의 또 세계다 보니까 또 튀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 요 정도가 고점일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가 버티다 보니까 원달러 빨리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건 진짜 저는 이거는 비추. 근데 뭐 예전에 미국 주식 많이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죠? 현금화 해놓은 부분들이 이미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달러화로. 네. 그런 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눈을 돌리는 게 엔화로 눈을 돌려서 이제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TLT 같은 ETF 있지 않습니까? 미국채 20년 이상을 이제 하고 있는 ETF가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많이 사셨어요. 작년 말부터. 맞아요. 네, 올해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이제 미국채 금리가 쫙 빠져주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만약에 요때 샀으면 바닥에서 샀으면 금리 저점에서 샀으면은 오히려 손실이 나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요때 하셨다 작년 뭐 말쯤 내지는 올해 초쯤 샀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많이 나셨겠지만 이제 만약 이때 샀으면 또 마이너스이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엔화 같은 측면에서도 뭐 지금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엔화가 굉장히 약하지만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BOJ가 금리를 인상을 조금씩 하고 더 정상화해 나가고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엔화 자체에 대한 펀더는 강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엔 대비 달러 환율은 떨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N으로 노출시키고 TAT 같은 ETF를 일본장에서 사는 거는 네네.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좀 이제 돈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왜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세니까요. 지금 그렇죠. 야, 한국 어디가 채권 다 싸? 그래, 네. 한국 채권 얼마 이렇게 싸다고? 맞아요. 이건 나중에 뭐 금리로도 먹고 이건 난 환율로도 아, 떠먹겠는데? 맞아요. 뭐 이런 생각할 네. 거 아니에요. 아 짜증나. 짜증나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요 정도 말씀 들으면 좀 참고가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우혜영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은 뭐 금리, 채권, 환율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준비해주신 자료가 좀 더 많았으나 오늘 시간은 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시 한번 오셔야죠 뭐. 네. LS증권 투혼입니다. 네, 맞습니다. 투혼. 예. 지금 잘 되고 있죠 LS증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명함 새로 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혜영 연구위원님 다음 기회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